오래전 그리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에피쿠로스 철학을 열렬히 따르는 젊은 남자 니코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코스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딸기밭에서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니코스는 단순히 농부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설명하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독려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니코스는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수학축제에서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더 심도 있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폰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술렁였지만 그는 계속해 나갔습니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쾌락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쾌락은 방탕한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쾌락은 보통의 부재, 즉 평온한 정신상태, 아타락시아에 있습니다. 군중은 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데 집중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부터 진정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니코스는 그의 손으로 가득 찬 포도주와 빵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는 군중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이 음식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순간을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잔잔히 퍼지던 공감의 기운이 마을 광장을 감쌌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농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필수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열심히 일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했습니다. 니코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그 대답에 따른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쾌락은 작은 것들로부터 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웃음,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색의 시간.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작은 것들이 큰 의미를 이룬다는 것, 그것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니코스의 철학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작은 순간의 행복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코스 또한 매일 아침 그의 딸기밭에서 웃음과 함께하는 아타락시아를 만끽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산꼭대기에 있는 고대 사원에서 섬기는 신을 믿었다. 이 신은 사람들의 삶을 관장하며 그들의 운명을 정한다고 믿어졌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사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며 희생제를 올리곤 했다. 이 마을에 한 청년, 에밀이 있었다. 그는 항상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사랑했고 숲속을 뛰어다니며 나무와 대화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스피노자의 책이었다. 책을 읽으면서 에밀은 신선한 관점에 눈을 뜨게 되었다. 신은 자연 그 자체라니? 그는 이 생각에 깊이 매료되었다. 에밀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사원에 있는 신이 아닌 자신 주위의 모든 것에서 신을 찾기 시작했다. 에밀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발견을 전하고 싶어졌다. 그는 나무 아래에서 자연에 대해 명상에 잠기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통해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놀림과 비웃음을 샀다. 나무와 대화한다고? 신은 산꼭대기에 계셔.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에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논리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었다. 그래서 에밀은 마을의 큰 축제 날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즐기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숭배하는 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신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걷는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생명체의 내재해 있습니다. 그는 스피노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에밀의 말은 서서히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나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새소리를 듣는 걸 좋아했어. 이제 그 소리가 신의 목소리라 생각할 수 있겠네. 다른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의 작은 변화들, 예를 들어 꽃이 피는 모습, 비가 내리는 소리 등의 숨겨진 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에밀의 이야기는 마치 작은 불씨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먼 곳에 있는 신전이 아닌 주위의 자연 속에서 신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따스한 신을 발견한 것이다. 에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관점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신을 함께 축하하는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에밀을 존경하며 그가 마을에 준 새로운 시각에 감사했다. 이제 그들은 자연을 더욱 훼손하지 않으며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했다. 에밀의 이야기는 단순한 썰이 아닌 마을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메모리아라는 특별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아주 특별한 책이 아닌 사람들의 기억을 저장한다는 사실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 사서 엘로이즈는 마을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백지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소년 토비가 도서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궁금해하며 엘로이즈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엘로이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토비,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단다.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 하얀 종이와 같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종이에 글을 남기지. 토비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인가요? 엘로이즈는 책 한 권을 꺼내 토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책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 책에 어떤 이야기가 있길 바라는지 생각해보렴. 내 경험과 배움이 너라는 책을 쓰게 될 거야. 그렇다면 나의 이야기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요. 토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맞아, 토비. 내가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느냐에 따라 너희 책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게 되지. 엘로이즈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의 책이 다 다르단다. 그게 바로 우리의 특별함이지. 그날 이후 토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판에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길가에 돌멩이를 주워 들거나 하늘을 나는 새들을 관찰하는 등 세상에 대한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토비는 성장했고 마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심오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각 순간, 만난 사람들, 경험했던 작은 사건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토비는 자신만의 지혜를 구축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백지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경험이야.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쓸지 잘 선택해야 해.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움을 넓히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로이즈는 도서관 한편에서 미소 지으며 존 로크의 백지설이 드디어 작은 마을에 뿌리를 내린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중소도시에 어느 날 아침 변조된 경적 소리가 좁은 골목을 메아리쳤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이 세계 이 버튼을 잘못 눌러 시장의 일상성을 깨트릴 작정이라도 한 듯 울려 퍼졌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자동차였는데 그 차는 외관상 그저 낡고 흔한 은색 승용차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은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는 40을 간 넘긴 늘 평범함을 즐기는 회사원 김철수였다. 그는 커피를 집어들자마자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서둘러 나선 듯 보였다. 그의 계획은 신호등이 초록 불일 때마다 출발하는 단순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에피소드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예고 없이 찾아든 사건이 그의 삶을 흔들었다. 김철수는 사소한 실수로 골목을 잘못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좁은 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미로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 잘못된 방향이야말로 알랭 바디우가 정의한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예기치 않은 우연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그를 새로운 진실로 이끌고 있었다. 차오르는 땀과 함께 김철수는 작은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 그곳은 평소 그의 은밀한 안식처였다. 차에서 내리자 평소 그를 알던 주인 아저씨는 뜻밖의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보군요. 주인 아저씨가 말했다. 김철수는 그 말에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날 카페에는 한 무리의 인문학 동호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김철수는 우연히 그들이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고 곧 인문학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는 자리로 흡수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에게 놀라운 통찰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사소해 보였던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새로운 철학적 여정의 서막이 되었던 것이다. 이 경험은 김철수의 삶을 대대적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인문학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는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의 삶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똑같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사건을 통해 급격히 변화했다. 그 작은 도시의 평범한 골목길에서 시작된 모험은 그의 내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바디우가 주장한 것처럼 진정한 사건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암살이 골목에서 시작된 김철수의 이야기는 단지 일회성의 우연이 아닌 그가 새로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누군가는 알 수 없는 숫자의 미래로 향하는 그의 길을 보며 이를 다시 한번 사건으로 정의할 것이다.